서울 청계천. 매서운 겨울바람이 청계천 물길을 따라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바삐 발걸음을 옮겼지만 한 노인은 그들과는 달리 발을 떼지 못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모자 아래 드러난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었고 그의 거친 손은 추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얇은 점퍼는 어깨 한쪽이 찢어진 채로 덜렁거렸습니다. 발에 걸친 낡은 운동화는 바닥이 닳아 있어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드는 듯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또 왔네. 여기 매번 나타나더라. 노인을 힐끗거리던 직장인 무리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다른 이는 코를 막으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거나 그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청계천의 물길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는 물결 대신 벤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다리를 약간 절룩이며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벤치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쏠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한 시선을 느끼며 노인은 움츠러든 어깨를 펴지도 못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계천 관리 직원으로 보이는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귀마개를 빼며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여긴 앉아 계실 곳이 아닙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시만 앉아 있으려는데. 젊은 직원은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노인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쑥덕거렸습니다. 요즘 저런 사람들 많잖아. 여기저기 앉아서 시간 때우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정리 좀 하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 여성은 손을 내저으며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청계천이 깨끗해서 오는 건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보기 안 좋잖아.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푹 숙이며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두꺼운 비닐봉지 안에 구겨진 서류들과 오래된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쥐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가 중얼거리며 벤치를 떠나려던 그때였습니다. 그의 앞으로 지나가던 아이가 장난삼아 그를 밀쳤습니다. 노인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비닐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구겨진 서류와 노트가 흩어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누구 하나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여기 누가 떨어뜨린 것 좀 치우세요. 한 남자가 직원에게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관리 직원은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금방 치울게요.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구겨진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힐끗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휴, 진짜 이런 사람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꼴이야. 노인은 서류를 모두 주운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닐봉지를 단단히 쥐며 다시 발길을 옮겼지만 그의 어깨는 한층 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지나던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진짜 노숙자 같아. 그 말에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겨울 하늘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청계천의 겨울 저녁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산책로에는 희미한 가로등 빛만이 길을 밝혔습니다. 노인은 아직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갈 곳도 무얼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비닐봉지를 손에 꼭 쥔 채 추위와 외로움을 견디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어두운 관리실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나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야간 경비원인 박준석이었습니다. 준석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고 초라한 옷차림에 야윈 얼굴, 그저 남루한 노숙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딘가 익숙하고 묘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춥지 않으세요? 여기 오래 계신 것 같은데. 노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갈 데가 없어서요. 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노인을 관리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데서 잠깐 쉬고 가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전기난로가 돌아가는 관리실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석은 노인을 앉힌 뒤 자신의 도시락 가방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몸이 좀 녹을 겁니다. 노인은 국물 한 모금을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박준석입니다. 올해 50대였는데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준석 씨 고맙습니다. 저는 이름이.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기억하려 애쓰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준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실에 있던 준석과 노인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청계천 상점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또 다른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 어제 이 노숙자를 관리실에 들였다고요? 관리자는 준석을 노려보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준석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너무 추워 보이셔서 잠깐 쉬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긴 공공시설이고 이런 분들 함부로 들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관리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노인을 흘끗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세요. 이분 때문에 청계천 이미지가 다 망가지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 말에 노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그의 손이 비닐봉지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준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더 추위를 겪게 할 수 없어서 잠시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준석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의를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게 세상이죠. 박 씨,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당장 해고입니다. 그 말에 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준석이 항의했지만 관리자는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노인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준석은 관리실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준석은 관리실에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사물함 안에는 자잘한 개인 물건 몇 가지와 늘 가지고 다니던 도시락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벗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자존심까지 벗어던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관리실을 떠나는 순간 몇몇 동료들이 애써 시선을 피하며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걷는 동안 준석의 머릿속은 뒤엉켰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제 노인을 돕던 순간 그는 분명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뜻밖의 해고 통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그는 불현듯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통장은 월급날마다 금방 바닥났습니다. 딸의 학비와 생활비, 늙은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밀린 공과금까지 그의 삶은 늘 간신히 이어지는 줄타기와 같았습니다. 이번 달도 버틸 수 있을까? 그는 한숨을 내쉬며 구겨진 버스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된 교통비 지원도 이제 끊길 테니 이 카드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그의 눈앞에는 이틀 전 노인의 떨리는 손과 고개를 숙인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모든 게 꼬이는 걸까? 준석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은 아빠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준석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석은 방 한구석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그는 그저 멍하니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해고의 현실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서 새로 시작하라고.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뾰족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일은 어땠어? 준석은 고개를 들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 별일 없었지. 그는 딸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해맑은 눈망울에 더 이상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뒤척이며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자신감 넘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었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모든 게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간절히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고 세상은 그에게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준석은 어느새 다시 청계천을 찾아왔습니다. 익숙한 물길과 겨울 하늘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날 관리실에서 봤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문득 그가 꺼냈던 낡은 비닐봉지가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노인을 돕는 것이 정말 잘못이었을까? 그는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처음 보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준석 씨 맞으십니까? SE그룹 비서실입니다. 낯선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준석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SE그룹이라면 한때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대기업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대방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박 씨께 도움을 받은 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준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의 노인이 SE그룹의 회장이라니. 그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 박준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청계천의 경비원으로 일하며 매일 겨울바람을 맞던 그가 이제 벨보이들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이곳에 서 있는 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박준석 씨 맞으십니까?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와 준석을 반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준석은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불려왔는지. 정장 차림의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가 안내한 곳은 호텔 최고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였습니다. 두꺼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어두운 벨벳 소파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서 낡은 점퍼를 입고 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준석은 노인의 모습을 알아보고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 청계천에서 떨고 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옆에는 고급 맞춤형 코트와 고급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석 씨 덕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노인의 말투와 행동은 분명히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리고 왜 저를 부르신 건가요? 노인은 한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비서가 건넨 서류 하나를 준석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준석은 손을 떨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SE그룹 회장 이세환. 순간 준석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SE그룹의 이세환입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청계천에 있었던 건 내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들어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길을 잃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나를 단순한 노숙자로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 대해줬죠.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노인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추운 길거리를 떠돌고 있을 겁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계천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펼쳤던 곳입니다. 그곳을 복원하고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 청계천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을 도울 차례입니다. 준석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노인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은 겸손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도운 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었죠. 그런 사람이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세환 회장은 준석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SE그룹에서는 다음 달부터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도시 환경 개선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당신은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준석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처럼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을 나선 준석의 가슴은 처음으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던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곧 도시 전역에 퍼졌습니다. SE그룹이 주관하고 박준석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던 날 준석은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낡은 경비원 유니폼 대신 고급 정장이 주는 묵직한 무게감은 어색했지만 그는 자신을 돕겠다고 손 내밀었던 이세환 회장의 신뢰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발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준석의 진심 어린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청계천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유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동등하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시작점이 되는 일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궁금증을 쏟아냈고 준석은 차분히 질문에 답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이세환 회장은 무대 뒤편에서 준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SE그룹 내부에는 준석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SE그룹의 관리팀장이었던 한민수는 준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어디서 온 경비원 주제에 우리 프로젝트를 이끈다고? 회사의 수준이 이 정도로 떨어졌나 보군. 민수의 말은 직원들 사이에서 은근한 불만을 부추겼습니다. 민수는 프로젝트를 망치기 위해 일부러 진행 속도를 늦추고 예산을 축소하는 등의 방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그의 계략으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은 몇 주 동안 지연되었고 준석은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준석은 우연히 민수의 부정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회사의 예산을 횡령하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이 사실을 이세환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문제를 바로잡아도 괜찮겠습니까? 이세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석 씨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게. 나는 당신을 믿네. 준석은 즉시 민수를 내부 감사팀에 신고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석을 마주한 민수는 분노와 후회의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나보다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하지? 당신은 그저 경비원 출신일 뿐인데. 준석은 그의 말을 담담히 받아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과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스스로를 더 돌아보길 바랍니다. 민수가 떠난 뒤 프로젝트는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준석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과거 경비원으로 일하며 사람들과 직접 부딪혔던 경험을 살려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했습니다. 한편 이세환 회장은 프로젝트를 지켜보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했었지. 겉모습만 보고 그들이 가진 진짜 가치를 놓친 일이 많았어. 그는 준석을 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청계천을 복원했지만 정작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건 준석 씨였구나. 마침내 프로젝트가 완료되던 날 청계천의 새로운 모습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깨끗한 물길과 주변에 새롭게 꾸며진 산책로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준석은 프로젝트를 축하하는 행사에서 연설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앞으로 청계천이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행사 후 이세환은 준석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자네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네. 고맙네, 준석 씨. 아닙니다.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준석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이세환 회장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롭게 성장했습니다. 청계천은 이제 단순한 도시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주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청계천의 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SE그룹은 도시재생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준석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한 경비원의 따뜻한 손길이 억만장자를 구했다. 청계천 프로젝트의 숨은 영웅
박준석. 그의 이름은 이제 경비원이나 해고 직원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준석은 여느 때처럼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석 씨, 들어가도 되겠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이세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점잖고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준석에게만큼은 한결 다정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준석이 놀란 얼굴로 묻자 이세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별건 아니네. 그냥 자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지. 두 사람은 사무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세환은 청계천을 다시 찾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른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를 남긴 곳이 바로 청계천이네. 하지만 이제는 자네가 그곳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군. 준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회장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세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석 씨, 자네를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하네. 나는 청계천을 물리적으로 복원했지만 자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복원했네. 그게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네. 그날 오후 준석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맞은편에서 작은 점포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관리팀장 한민수였습니다. 그는 SE그룹에서 해고된 뒤로 여러 곳을 떠돌다 결국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우연히 준석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피했습니다. 준석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지. 나도 그랬고 민수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몇 달 후 이세환 회장은 준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할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점점 더 기억이 흐려지고 있어. 언젠가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건 내 이름이 아니라 내 가치일세. 자네가 그 일을 계속 이어주었으면 좋겠네. 준석은 묵묵히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가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겠죠. 그날 저녁 준석은 청계천을 산책하며 새롭게 꾸며진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웃고 쉬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계천이 정말 모두의 공간이 되었구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가로등 아래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맑은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청계천의 물길은 새로운 이야기를 품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한숨 돌린 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만의 길을 만들어야지. 누군가를 돕는 길을.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친절과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도 그의 한 걸음을 내디디게 했습니다.